세계 무역 개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역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이론, 중력 이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2장 세계무역기관. 뭐 어떤 나라하고 무역을 하느냐, 그 다음에 중력 무역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무역이 세계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느냐, 얼마나 더 무역이 늘었냐 줄었냐를 보고, 그 다음에 무역 구성의 변화, 어떤 상품들을 주로 무역을 하고 있느냐, 옛날은 어떻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용역, 서비스 외부 조달, 새로운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부분을 볼 겁니다. 자, 뭐 어떤 나라와 교역을 하는가? 이 저자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세계 생산량의 30% 이상이 국경을 넘어 팔린다. 그러니까 전 세계 생산량의 무역 규모가 30% 정도 되더라. 뭐 미국 예를 보면 일단 2012년 기준 미국의 5대 무역 상대국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이더라. 그리고 12년 미국의 15대 무역 상대국이 미국 무역액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이제 팩트를 이용해 가지고 무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왜 어떤 것이 무역의 결정 원리냐 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뭔가 하면 이 힌트를 알 수 있죠. 뭐 5대 무역 상대국이다.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이다. 보면 여기에 1번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한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캐나다가 됩니다. 미국하고 미국 북쪽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멕시코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무역 수출 대국은 아닌데 미국의 세 번째 무역 상대국입니다. 미국의 바로 밑에, 국경 밑에 붙어 있습니다. 미국은 양나라를 국경으로 접하고 있죠. 캐나다하고 멕시코. 그러니까 자, 이걸 보면 이 가까운 나라들하고 무역을 많이 하구나 라는 그런 이제 힌트를 하나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일본, 독일 그러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출국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런 차원이구나. 거리는 좀 멀더라도 워낙 그쪽에서 수출을 많이 해대니까 미국이 이런 나라 것들을 수출을 많이 하구나, 수입을 많이 하구나, 무역을 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충 어떤 나라하고 무역하느냐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무역의 설명 변수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역 상대국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한국은 그 7번째가 있습니다. 한국, 브라질, 뭐 쭉 이렇죠. 뭐 각각 이제 나라마다 이제 주 무역이 되는 이제 원인은 조금씩은 다르죠.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게 이제 큰 이유죠. 그래서 나오는 이제 무역의 첫 번째 이론, 이 중력 이론입니다. 중력 모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표준적인 무역 이론으로 보진 않는데 그냥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인투이티브하게 설명하는 걸로서 이런 걸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무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관계,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 중력 이론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자, 중력 이론은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 규모하고 그 다음에 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중력이라는 것은 뭐냐? 지구가 어떻게 태양 근처를 뺑뺑뺑 돌고 있느냐 합니다. 태양 근처를 뺑뺑 돌고 있죠. 안 튀나가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서 안 타버리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묘하게 이렇게 고원을 계속 돌고 있느냐. 뭐 달도 마찬가지죠. 달도 지구를 또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끄는 힘입니다. 중력. 서로 끄는 힘. 끄는 힘과 튀나가는 힘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딱 뭔가 하면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궤도를 정한 궤도에 따라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중력은 끄는 힘인데 이 끄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뭐 물리적인 현상하고 동일합니다.
양쪽 간에 끌어당기는 힘은 덩치하고 거리입니다. 덩치가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은 세고.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에는 큰 덩치이기 때문에 이 많은, 지금 이제 9개의 행성을 다 끌어다니고 있죠.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결국은 중력이 나오는 겁니다. 무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10대 무역 상대국 중 3개국은 유럽의 3대 경제국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3대는 이 10대까지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중력에 대해서도 중국은 덩치가 크니까 일본도 덩치가 큽니다. 세계 GDP를 본다 그러면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4등이 독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한국, 여기는 영국이 한 6, 7, 8 정도 돼 있고 한국은 한 12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거리도 있지만 또 다른 무역 강국이라는 것은 GDP가 큰 나라가 됩니다. 큰 나라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더라. GDP가 큰 나라는 사실은 팔 수 있는 물건도 많은 거죠. 물건이 많으니까 결국은 무역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럽을 보면 독일,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다 돼 있죠. 미국의 10대 무역 상대국 중 3나라는 유럽의 3대 경제국입니다. 이 3나라가 유럽의 3대 경제국입니다. 그 다음 있는 나라가 스페인하고 이태리, 스페인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미국은 다른 유럽 나라보다 이 유럽 국가들과 더 많은 무역을 할까요? 왜 더 많은 무역을 하느냐? 유럽의 나라가 뭔가 하면 한 30개 됩니다. 그 중에서 왜 이 3나라하고 무역을 많이 하느냐? 유럽에서 이 나라들은 한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인 GDP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미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각 유럽국의 비중은 유럽 GDP의 비중과 거의 같더라. 그러니까 덩치 큰 나라하고 무역량이 더 많은 겁니다. 그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다 그러면 덩치가 크다는 말은 생산량도 많고 생산되는 물건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교역할 수 있는 양도 더 많아지는 셈이죠. 그래서 덩치에 따라 가지고 무역이 결정된다. 중력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요인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럽 각국의 경제 규모와 그들의 미국과의 무역을 본다 그러면 EU GDP에서 각 나라의 비율이 쭉 보면 제일 큰 나라가 독일이죠. EU에서 제일 큰 나라가 독일이고 두 번째가 프랑스고 세 번째 영국, 네 번째 이태리, 다섯 번째 스페인. 이렇게 이제 5개가 큰 나라고 네덜란드까지고 나머지는 다 이제 좀 규모가 적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미국과 EU의 무역 비율을 보면 그 각 나라하고 비율을 보면 거의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45도선 우하향하는 선의 추세를 보이더라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덩치 큰 나라하고 무역을 많이 하더라 라는 첫 번째 팩트를 확인할 수 있죠. 즉 경제 규모는 수입량 및 수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더 큰 경제는 보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 팔 것이 더 많다. 더 큰 경제는 재화 서비스 판매로부터 더 많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수입품을 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큰 경제는 더 부자니까 뭔가 하면 또 수입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국 간에 서로 교역이 많아지는 겁니다. 국가가 더 클수록 모든 국가 간의 무역은 더 커진다. 그래서 중력의 첫 번째 덩치다. 덩치가 크기가 무역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거리가 또 있죠. 거리가 있는데 캐나다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멕시코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력 모형은 규모와 거리만으로 이 무역을 설명한다. 어쨌든 이 두 요인 가지고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을 만들어 보면 이게 이제 중력 모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국 간의 무역 액수는 어떤 상수가 있을 것이고 첫 번째 요인은 제1국의 GDP, 우리나라의 GDP와 그 다음에 상대국의 GDP 이런 거죠. 그걸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거리도 다음 요인인데 거리는 사실은 마이너스 요인이죠.
짧을수록 무역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분모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 양국의 GDP하고 이게 덩치하고 거리가 무역을 설명한다라는 중력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뭐 회귀 분석하려 그러면 이제 이 모형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무역 데이터도 다 있고 GDP 데이터도 다 있죠. 다 있고 거래 데이터도 이제 찾으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계학이나 아니면 계량경제학을 배웠으면 계량경제학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어가 회귀 분석을 해서 각 나라의 탄력성을 다 구할 수 있죠. 탄력성은 거래에 따라가 얼마나 무역이 더 많아지는지 아니면 GDP 1% 넣을 때 무역량이 몇 % 넣는지 그런 걸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산을 하는 것을 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귀 분석에 사용할 때는 이런 식을 씁니다. 이 식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곱하기가 되어 있고 각 항들을 다 곱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뭔가 하면 이 첨자, 위첨자 성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로 되어 있죠. 성수 이게 사실은 추정되는 탄력성 값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식이 되냐 그러면 이 전체를 로고로 취해버립니다. 로고를 취해버리면 로고 T는 로고 A 더하기 곱하기는 로고 취하면 더하기가 되는 거죠. 더하기 A 곱하기 로고 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B 곱하기 로고 Y 나누기니까 빼기 C 곱하기 로고 DJ가 되는 거죠. 그래서 ABC를 측정해가지고 ABC가 의미 있는 값이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ABC 값의 크기를 봐가지고 이 요인들이 무역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구에 사용되는 추정 모형은 이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중력 모형이다. 그래서 중력 모형은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에 대해 자료에서는 잘 들어봤더라. 자, 그런데 중력 모형의 예외. 네덜란드, 벨기에 및 아일랜드는 중력 모형이 예측하는 것보다 미국과 훨씬 더 많이 무역을 하더라.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뭔가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는 모르겠다. 이런 나라들이 이 위쪽에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여기는 훨씬 더 무역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하게 많더라. 그럼 이런 나라들은 또 왜 중력 모형 요인 외에 또 왜 많냐? 그건 또 따져보면 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일랜드는 공통 언어와 이민 역사로 인해 가지고 강한 문화적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영국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뭐 영국 아일랜드 같이 다 영어를 쓰죠. 영어를 쓰기 때문에 미국하고 같은 그 언어권입니다. 언어권인데 사실은 아일랜드가 이 영국하고의 관계가 안 좋죠. 안 좋아가지고 뭐 북아일랜드 문제 때문에 북아일랜드는 사실은 이제 아일랜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영국 땅인데 독립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테러도 많고 뭐 독립운동도 많이 있었죠. 폭력적인 독립운동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아일랜드하고 영국은 영국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사실은 영국은 네 왕국이 모인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이라는 게 그래서 그레이트 브리튼 그러는데 뭐 여기 그러니까 뭐지 그 네 왕국 간의 네 나라 간에 뭔가 하면 여전히 아직도 뭔가 하면 지역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일랜드는 제일 좀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뭐 종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캐톨릭이고 영국은 순공회죠. 그래서 종교가 다릅니다. 다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일랜드가 이제 1970년대 1700년대 말에 엄청난 기근을 겪었습니다. 유럽 대기근. 유럽 전체 대기근인데 그건 이제 감자 수확량이 줄어가지고 감자 역병이 돌아가지고 엄청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뭐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렇지만 뭔가 하면 조금 더 따뜻한 쪽, 뭐 중유럽, 남유럽 쪽은 뭐 감자가 적더라도 딴 거 뭐 풀이라도 뜯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뭔가 하면 그거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이 굶어 죽었어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 덴마크, 노르웨이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인구는 굶어 죽고, 3분의 1 정도는 뭔가 살기 위해 가지고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 중부 측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그 지역이 뭔가 하면 아일랜드 이민이 주로 개척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북유럽의 많은 인구들이 미국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는 뭔가 하면 이 아일랜드 이민들이 미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더라. 그래서 강한 문화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두 나라 간의 교역이 많은 거죠. 그 아일랜드 지역하고 교역이 많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입지 때문에 수송 비용의 이점을 갖는다. 네덜란드, 벨기에는 둘 다 뭔가 하면 세계적인 그 항구입니다.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항구죠. 암스테르담.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입지 장점 때문에 또 무역이 많죠. 그래서 중력 무역 모형 이외에 이런 요인들이 다 또 무역을 추가로 설명하는 요인입니다. 자, 그 외에 무역에 대한 장애물들을 한번 쭉 봅시다. 무역에 대한 장애물들. 지금은 이제 무역을 발생시키는, 촉진시키는 요인들을 봤고, 그 다음에 또 무역에 대한 장애물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무역의 요인으로 뭔가 하면 중용 모형에서 거리가 짧은 것을 봤는데, 반대로 본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죠. 거리가 멀수록 무역의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무역 장벽. 법적으로 뭔가 하면 나라 자체에서 뭐 무역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택적으로 어떤 나라의 무역 수출입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무역에 대한 장애물들 되겠죠. 규모 이외에 첫 번째 중요한 목에서 규모를 이야기했고, 규모 이외에 무역에 대한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시장 간의 거리, 이거죠. 이거는 수송비에 따라 가지고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단순한 물리적인 거리라기보다는 그 거리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결국은 수송비입니다. 단위당 수송비죠. 수송비에 따라 가지고 무역에 영향을 주는데, 거리는 또한 개인 간 접촉과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역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살면 이웃사촌이라 그러고, 아주 동기간이라도 멀리 살면 그 다음에 소원해집니다. 그런 개념이죠. 무역도 먼 나라하고는 서로 이 교감도 못하고 잘 모르니까 일단 무역이 적어진다. 일단 거리 때문에 그렇고, 일단 거리가 멀어지면 그런 식으로 무역이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에요. 두 번째 또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적인 동질성입니다. 두 나라 문화가 연계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경제적 연계가 세고, 그렇게 되면 서로 무역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역할 게 많아지고 서로 쓰는 물건이 비슷하다 그러면 서로 바꿀 게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동질성이 없는 나라보다는 동일한 물건이라도 동질성이 있는 나라 물건들을 더 애착을 가지고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쉽게 더 무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화적인 동질성도 상당히 크다. 그 다음에 지리가 또 무역의 큰 요인입니다. 해양의 항구와 산악 장벽이 없는 것은 수송과 무역을 더 용이하게 한다. 그러니까 해양의 항구, 이거는 이제 좀 번역이 좀 이상한데, 해양의 항구가 있다 그러면, 항구는 이제 무역을 촉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접근성을 높이는 겁니다. 낮은 비용에서의 접근성. 왜냐하면 그 육로로 가는 것보다 배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단가가 낮습니다. 비용이 낮다는 거죠.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송과 무역을 용이하는 요인이다. 그 다음에 산악장벽, 이거는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나쁜 경우죠.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육로가 있더라도 뭔가 하면, 육로에 이게 있다 그러면 진짜 무역이 되는 거죠. 이게 없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하면 어떻게 차로 실어 나라든지, 우마차로 실어 나라든지, 실어 나라를 무역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것은 항구가 무역의 제일 좋은 포인트죠.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배를 통해 가지고 무역을 수출하는 것이 전체 무역량의 90%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그 수송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한 6, 7%뭐 그 정도죠. 그래서 육로가 그렇게 이 항구라는 것이, 배라는 것이 무역에서 결정적인 요인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들. 다른 나라들에 퍼져 있는 기업들이 그들의 자회사들 간에 많은 재화를 수입하고 수출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많은 회사, 나라일수록, 많은 상황일수록 무역은 더 늘어납니다. 실제 뭐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무역, 그러면 첫 번째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뭐 일본, 미국이 있지만, 그 다음 또 두드러진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그 다음에 중국하고 무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무역의 대부분이 보면 이 요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중국이나 베트남하고 소비재 교역은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무역에 비해서 소비재 교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주로 뭔가 하면 이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공장,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서 필요한 중간재가 우리나라에서 가고, 또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의 공장을 만들어 놓고 낮은 인건비를 보고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국내로 들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국하고 교역이 많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중국하고 뭐 무역 분쟁이 생기면 소비재 수출이 안 되고 걱정하는데 전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중국에 수출되는 태반의 물건은 뭔가 소비재가 아니라 중간재입니다. 그거는 뭐 무역 분쟁과 관계없이 그 나라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없으면 그 나라에서 생산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어떻게든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베트남하고 최근에 뭔가 교역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거는 이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갔어. 거기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만든 거 빼고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베트남에서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공장이 최대 공장이죠. 이제 워낙 이제 다시 수요 늘어가 다시 이제 인도에다 또 공장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베트남이 현재 그 삼성전자 갤럭시의 최대 생산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생산을 위해 가지고 뭐 메모리라든지 뭐 CPU라든지 온갖 부품들을 베트남에다 수출하는 거죠. 실제 우리 공장에다 그 물건을 갖다 줘가지고 거기서 물건 만들어 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갤럭시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국적 기업들,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 회사들, 삼성전자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퍼져 있는 기업들이 그들의 자회사들 간에 많은 재화와 수입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상으로 이 국내와 외국의 여러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산 과정에서 수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큰 다국적 기업이 많아질수록 무역이 많아지는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국경이라는 것이 또한 무역의 큰 장애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나라야 뭐 북쪽으로는 딱 막혀 있고 그게 완전히 섬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을 가보면 유럽에는 나라마다 국경이 없어요. 뭐 가다 보면 뭔가 표지판 하나가 여기가 국경입니다 라고 적어놓은 데가 있고, 뭐 생존조약 그 맺은 나라끼리는 서로 뭔가 하면 이 관세 포인트도 없습니다. 여권 보여주는 그런 포인트도 없죠. 그냥 다 지납니다. 길을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국경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경은 무역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뭐 중간에 수속하고 검사하고 그러면 일단 뭔가 하면 뭐 그 다음에 세관에서 세금을 내고 관세를 내고 그러면 이제 무역은 분명히 수출을 줄이는, 교역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적용하는데 안 그러더라도, 그런 게 없더라도 뭔가 국경은 어느 정도는 그런 요인이 되더라라는 거죠. 국경을 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종종 다른 통화를 환전이 필요하고, 아마도 관세와 같은 금전적 비용은 무역을 감소시키는 정식 절차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경은 당연히 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 간에는 뭔가 무역을 줄이는 요인이 작용하더라 것이고, 그러나 안 그런 경우에도 뒤에 나오겠지만 미국하고 캐나다 경우를 봅니다. 이거 뭐 국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선 하나 있는데 상당히 줄더라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국정 요인, 무역을 감소 요인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하고 쭉 보니까, 쭉 보고 이제 중역 모형하고 모형을 추정해 보니까
중력 모형으로부터 거래 효과에 대한 추계치는 국가들 간의 거래가 1% 증가하면 무역량이 0.7에서 1% 감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래하고 무역량은 아주 1대1 관계가 이루더라라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됩니다. 그 외에 뭔가 하면 여기다 이제 국경이라는 요인 덤으로 집어넣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집어넣으면 국경은 무역에 필수한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더라. 거리 외에도 국경도 또한 무역을 줄이는 것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무역협정은 국경을 넘는 데 필요한 정식 절차하고 관세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따라서 무역을 정식시키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무역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반대로 또 국경의 효과를 줄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무역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줄이시는 거죠. 그러면 영시적인 그런 이제 장벽은 조금 낮춰진다. 그러면 무역협정은 또 무역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죠. 그래서 중력 모형은 국제무역에 대한 무역협정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죠. 그래서 국가 간의 GDP하고 국가 간의 거리가 동일할 경우, GDP하고 거리가 동일할 경우에 무역협정이 있는가 없는가하고 그게 딱 비교해 보면 분명히 무역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깎아주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무역이 더 많더라, 더 많은 무역을 유발하더라 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무역 모형이 그러니까 무역협정이 나프타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 이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는데 뭐더라? 뭐 조금 바꿨는데 자, 유명한 무역협정이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무역협정인데 나프타라는 것은 North America Free Trade Area입니다. 북미. 그러니까 North America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 어그리먼트 협정입니다. 에리아가 아니고 어그리먼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협정. 노스 아메리카는 딱 나라가 3개밖에 없죠. 멕시코, 미국,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다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잘 살고 서로 사이가 좋아야지 그 나라가 뭐 평온해집니다. 평온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나라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뭔가 하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끼리 뭔가 하면 서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이 뭔가 그걸 만드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미국이 94년에 멕시코하고 캐나다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어. 예,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그게 이제 나프타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죠. 미국은 북쪽과 남쪽에서 이 두 나라하고 무역을 접하고 있는데 이 인접국들 사이 무역량의 GDP에 대한 비율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 무역량의 GDP에 대한 비율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1등이 캐나다였고 뭐 3등이 멕시코였다. 이거는 덩치하고 전혀 관계없이 뭔가 하면 가장 커졌다라. 그거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거리도 있지만 거리 플러스 나프타 협정. 그거는 이제 실제 나프타 협정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깝고 나프타 협정 덕에 이 양국 간의 무역이 많다. 캐나다의 경제는 대략 스페인과 같은 규모이지만 캐나다와 미국과의 무역은 미국과 모든 유럽 국가만큼 무역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거리 요인 플러스 뭔가 하면 이 나프타 협정. 이게 무역을 또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됐죠. 그래서 뭐 이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앞에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멕시코, 캐나다까지 집어넣어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이제 이런 요인인데 물론 이 세 나라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죠. 문화적인 접근성, 문화적인 동질성 때문에 또 많고 항구 문화적인 동질성. 그 다음에 이 멕시코, 캐나다는 이 선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무역이 많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까운 거리와 나프타 협정 뭐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이제 언어하고 문화하고 이제 문제인데 그 전에 뭐 잠시 그러면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이 나프타 협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개정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뭐 한미 FTA 없애라 그러고, 뭐 유럽하고 FTA도 없애고 나프타 협정도 없애고 다 없애 이랬습니다. 왜 우리가 외국 물건 사죠? 이겁니다. 왜 우리가 그 나라들한테 뭔가 하면 착취를 당해? 왜 뺏겨?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보는 아주 거칠은 입장입니다. 무역이란 것은 우리가 계속 배우겠지만 결국은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상호 이익인데, 이 트럼프의 주장은 뭔가 하면 무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만 손해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손해본다. 그러니까 무역하기 전에 그거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무역을 하고 난 뒤에 그게 무역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은 보니까 뭔가 하면 그 만들던 공장들이 다 없어지고 외국에다 수입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내 유권자들이 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되찾아주겠다. 라는 그런 이제 뭐 좀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뭔가 하면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이 자리가 되었냐? 그게 아니죠. 미국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미국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보단 다른 부분에 더 할 때가 많아지니까 그 부분을 안 하고 이제 다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여전히 미국이 G1입니다. 압도적인 최경제 강국이죠. 강국이고. 그 강국이 됐다는 것은 뭔가 미국의 경쟁력을 잃으면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서 뭔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요즘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셈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듣는 걸 좋아하는, 특히 뭔가 하면 어떤 이해 기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표를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정치적인 일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조금은 뭔가 하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도 있어요. 맞는 것도 있는 것이, 나프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캐나다하고는 좀 모르지만, 나프타 협정의 결과, 그러니까 미국은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좀 잘 살아가지고, 미국이 뭔가 국경이 다 편안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면 나프타 협정으로 캐나다하고 미국이 더 잘 살아졌느냐? 캐나다, 미국 기업들이 훨씬 더 공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더 잘 살아졌느냐 하면, 아닌 부분이 많더라라는 얘기죠. 그 덕을 누가 봤냐 그러면 제3자들이 봤다. 그러니까 그 제3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기업들이 캐나다와 멕시코 가서 공장을 만들었어요. 나프타 협정 덕에. 그러니까 나프타 협정 덕에 현대자동차는 캐나다 가가지고 그 옛날에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캐나다에서 소나타를 만들어가 미국에 수출합니다. 기아 자동차는 뭔가 멕시코에다 기아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기아 자동차를 만들었어. 엔진이나 주요 부품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멕시코에 들고 가가지고 조립해 가지고 미국에다 수출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면 관세를 물어야 되니까. 관세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멕시코는 인건비가 싸죠. 그러면 조립 공장에 그걸 돌리는 비용이 굉장히 싸요.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생산 비용이 더 낮아집니다. 더 싼 비용으로 만들고 낮은 인건비로 만들고 그 다음에 관세는 없으니까 멕시코 가가지고 공장을 만들어가 거기서 기아 자동차를 미국에다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덕을 누가 받느냐? 뭐 한국 자동차 회사가 받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자회사 삼성, 뭐 LG 전자회사들이 다 멕시코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재미있는 것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땡스기빙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곧 오겠지만 대거 미국 쇼핑 시즌이죠. 그런데 웃기는 것이 거기서 그때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마존으로 직구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TV를 수입을 합니다. 삼성 LG TV를 직구를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해요. 왜 삼성 TV를 미국에서 사느냐 하는 거죠. 그것도 비싼 운송비를 몰아가면서 그게 더 싸더라는 이야기죠. 왜 싸냐 그러면 그 삼성 TV는 한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멕시코에서 캐나다에서 베트남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삼성 TV는 멕시코에서 만든 겁니다. 멕시코 삼성 공장에서 만든 TV죠. 그러니까 국내보다 훨씬 싸요. 훨씬 싸니까 이 운송비를 거기다가 뭔가 하면 미국은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박리담회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는 또 마진도 훨씬 더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커지니까 그런 물건은
국내에서 산 것보다 운송비, 관세까지 물고 나서도 더 싸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웃기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마존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TV, LG TV를 수입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 나프타 협정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나프타 협정 때문에 멕시코에다가 우리나라 공장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공장을 만들어 놓고 기업 물건을 만들어가 파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프타 협정은 그걸 누가 받느냐? 캐나다나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나 멕시코가 아니라 제3국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이익을 봤다. 그래서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컴플레인을 했는 것이 그런 부분은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협정을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부가가치를 이야기한 거죠. 부가가치를 최소한 30% 이상은 있어야지 관세를 면제되겠다. 즉 멕시코에서 만들었더라도 단순 수입해가지고 조립만 해가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것은 그거는 멕시코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최소한 멕시코에서 30% 정도의 부가가치는 있어야지 그게 멕시코에 만들어서 만든 물건으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수입할 때 관세를 없애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개정한 것이 뭐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멕시코에 만들었다 그래도 뭐 부가가치가 낮다 그래도 물론 그래도 그거 만드는 과정에서 멕시코에 일자리가 생겼다라는 것은 분명히 멕시코에 도움은 됐습니다. 도움은 됐는데 그 부가가치가 너무 낮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라 정도로는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유목적인 무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요즘에는 다국적 기업이 있기 때문에 생산도 뭔가 하면 옛날같이 단순하지가 않고 온갖 때 전 세계를 알아가지고 뭔가 하면 인건비 아니면 생산 비용 이걸 따져가지고 뭔가 하면 전 세계에서 다 생산이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가지고 또한 다른 나라에 또 수출을 하는 것이고. 자, 그게 이제 관세, 나프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 거는 이제, 이 국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FTA, 자유무역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 사이 국경은 여전히 무역 감소와 관련이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무역을 제약하는 제도적인 그런 뭐 국경은 없는데 그러니까 관세도 없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하고 캐나다는. 물론 멕시코하고는 아주 까다롭게 다 봅니다. 보지만 미국하고 캐나다는 그냥 국경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역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교역량이 국경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줄더라. 이게 하나의 무형의 국경의 효과입니다. 즉 자료는 거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캐나다 주간의 무역이 캐나다 주하고 미국 주간의 무역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즉, 자, 이 표를 보면 되죠. 자, 이게 이제 브리티시 콜롬비아하고 보는데 여기서 자, 이 나라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엘버타주하고 이 나라하고 여기하고 이 브리티시 콜롬비아하고 제일 가까운 데는 캐나다 내에는 엘버타고 미국은 여기 워싱턴 주죠. 가깝습니다. 거리 같죠? 거리 같다 그러면 규모가 비싸다 그러면 비싼 정도 무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 예상인 거죠. 여기 국경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하면 그 다음 먼 데는 여기 두 번째 주 요 스케츠원 요주가 있고 요 정도하고 거리가 비슷한 미국주로 본다 그러면 두 번째 몬태나주. 그럼 세 번째 요주 매니토바주하고 거리가 비슷한 것은 세 번째 한 요 정도 캘리포니아 정도 그랬죠. 이거하고 거리가 이 거리. 그 다음 한 네 번째 이 거리하고 비슷한 것은 여기 요 정도 오하이오주. 그 다음에 이 제일 먼데 여기에 이쪽하고 퀘벡주하고 가까운 거리 비슷한 데서는 여기서 한 5번 정도 메인주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매치되는 두 주 간에 두 주하고의 무역량을 봤습니다. 무역량을 보니까 GDP의 비중이 지역 GDP죠. 그 나라 지역 GDP 보면 같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주, 브리티시 콜ум비아가 엘버타하고 하는 것은 전체 GDP에서 지역 GDP의 7% 정도인데 같은 거리인데 워싱턴하고는 2.6밖에 안 되더라. 절반이 채 안 되죠. 그 다음에 요주하고 요주가 거리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있는 요주하고 거리가 2.4%, 요주하고는 1%밖에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0.3인데 이건 2%고, 이건 0.2인데 1.6%고, 0.1인데 1.4고, 0.2인데 2.3고. 다 뭔가 거리는 같습니다. 거리는 비슷한데 결국은 국내 거래가 훨씬 더 많더라. 뭐 관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거래가 거의 훨씬 더 많더라. 그 이야기는 국경이라는 것은 뭐 보이진 않지만 국경이 뭔가 무역을 왜 제한하느냐, 관세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고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지만, 그게 없어도 뭔가 하면 그런 무역의 국경이라는 것이, 그런 요인이 없더라도 어쨌든 무역을 줄이는 요인은 분명하더라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발견한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역 장애물들을 이제 쭉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3개 정도를 더 보는데, 세계 무역의 변화, 유형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교역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서비스 외부 조달까지 보는데, 자, 세 번째는 세계 무역의 변화라는 거죠. 자, 무역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비해서 많냐 적냐 하는 이야기죠. 자, 뭐 결과는 이거죠. 세계는 작아졌는가, 작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는 작아졌다. 중용 모형에 따라 가지고 무역에 대한 거리의 음의 효과는 상당하나, 저 거리가 멀수록 무역이 줄더라라는 것은 뭐 아주 자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리가 멀수록 왜 무역을 못하느냐,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건데, 뭐 운송 비용이 높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그 비용이 점점점 줄어들더라. 현대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 비용이 점점점 작아진다. 즉 거리의 음의 효과가 점점점 작아지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통과 통신의 발전, 즉 무역을 증가시킨 기술 발전을 보면, 아주 옛날부터 본다 그러면 뭐 시작은 바퀴, 이거야 뭐 고대 시대 이야기겠지만, 등짐을 하는 것보다 바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가볍게 물건을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부터는 항해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배를 통해 가지고 싸게 대량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해의 획기적인 발전을 시킨 것이 콤파스입니다. 콤파스를 통해 가지고 소위 뭔가 하면 배가 가는 방향을 알게 된 거죠. 배가 내가 가는 방향을 알게 되니까, 이게 없을 때는 뭔가 하면 배는 항상 근해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육지가 보이는 거리 내에서 육지를 봐가면서 배가 운행이 됐던 거죠. 내가 어딘지 모르니까, 갑자기 어디로 가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콤파스가 발견되면서 육지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지고 배가 전 세계를, 지구를 일주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소위 대항해 시대를 열은 것이 이 콤파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륙으로서는 철도, 마차보다는 철도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무거운까지도 쉽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통신도 중요한 것이, 무역을 어떻게 하는지 뭔가 서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통신도 이제 크게 발전이 된 거죠. 정보, 이런 통신이죠. 그 다음에 철도, 이제 전기기관의 철도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수단으로 전화, 운송수단으로 비행기, 통신으로 컴퓨터, 팩스, 인터넷, 광섬유, 개인 휴대폰, 그 다음에 정보 단말기, 인공위성,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뭔가 하면 통신 비용이 엄청나게 없어져 버렸죠. 사실은 인터넷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국제전화 비용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내가 유학할 때는 뭐 한국에 전화를 잘 못하죠. 한번 하면 뭔가 하면 급하게 몇 마디 하고는 그냥 끊습니다. 돈 많이 나온다 끊으라. 딱 어머님 말씀이 그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전화가 비쌌는데, 요즘에는 국제전화나 뭐 실내전화나 요금 차이가 없습니다. 다 그러죠. 이게 통신 발전 덕입니다. 통신이 옛날식의 통신이 아니라 통신 발전 덕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운송비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뭐 배도 배 이야기지만, 배도 옛날에 비해 배하고 지금 배하고는 하늘과 땅 차죠. 뭐 너무 갑자기 키우니까 얼마 전에 이제 스웨즈 운하에서 배가 그 운하를 막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 막은 배를 보면 엄청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배, 뭐 그 배는 물론 일본에서 만들었지만,
그런 배들을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큰 배들을 다 만들고 있죠. 왜 키우냐? 덩치가 클수록 뭔가 하면 단위당 비용이 줍니다. 단위당 비용이 드는 거죠. 인건비가 주는 겁니다. 배가 덩치가 크든 적든 뭔가 하면 배 항해하는 수는 사람은 똑같이 필요해요. 그럼 한꺼번에 뭔가 하면 많이 실을수록 훨씬 더 인건비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규모의 경제로 뭔가 하면 연료비도 n분의 1이라서 조금은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배를 키우는 거죠. 배를 키워가지고 덩치 큰 배가 갈수록 뭔가 하면 그 회사는 더 그 운송에서 많은 이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배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크느냐? 그래서 배의 크기는 다 그겁니다. 운하의 통과 규격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배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큰 배를 이야기할 때 수에즈급 또는 파나마급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급, 아니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급,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이런 운송이 늘어나니까 지금 이제 운하마저도 점점 더 그 덩치를 키웁니다. 덩치를 키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역이 점점점 더 발전되고 많아지면서 뭔가 하면 상대적으로 무역 비용이 줄어든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세계가 작아진 겁니다. 전쟁과 같은 정치적 요인들이 교통과 통신에서의 기술 혁신보다는 무역 유형을 훨씬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 세계 무역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를 보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뭔가 단절점이 있고 변화점이 몇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그 단절을 만들었던 것은 이제 전쟁, 정치 요인,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한 방향으로 계속 무역이 늘어나는, 기술 발전으로 무역이 늘어나는 것이 전 세계 경제의 추세였습니다. 추세였는데 그 중에 이제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이 한번 생기면서 잠시 무역이 단절되는 그런 일이 생겼죠. 생겼는데, 즉 세계 무역은 1차 대전 이전 1870년에서 1913년 아주 옛날이죠. 뭐 거의 여러분 느끼면 고대같이 보이는데 이때도 뭔가 무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두 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무역이 또 급속히 감소했어요. 감소했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45년 이후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회복을 시작해 가지고 1970년대, 그러니까 1970년대쯤에 완전히 회복을 했다는 것은 이때의 이 무역 비중이 이 뒤에 두 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무역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줄은 것이 뭔가 하면 이때가 돼가지고 다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의 이 전쟁과 정치적 요인. 전쟁이라는 것은 두 번의 그 전쟁이고 1차 대전, 2차 대전은, 그 다음에 정치적 요인이라는 것은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에 따라 가지고 서로 소위 자력갱생, 남아 살자라는 주의로 블록주의로 나가면서 그때 무역이 다 죽었던 거죠. 죽었던 것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그걸 우리가 다 안 하기로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비약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역사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역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거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쭉 이렇게 생산에 대한 공산품 무역의 비율, 전체 생산량 중에서 뭔가 하면 외국으로 교역하는 것의 비율입니다. 비율을 보면 1900년대 데이터를 쭉 보면 다 이렇습니다. 이러다가 이때 끊겨지죠. 이게 왜 끊겨지냐 그러면 이건 1차 대전이죠. 1차 대전으로 뭐 거의 무역이 뭐 없어졌죠.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다시 조금 회복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이때 뭐가 있었느냐, 1929년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대공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서로 블록주의를 하면서 무역이 확 줄기 시작합니다. 줄다가 2차 대전이 발생했죠. 발생해가지고 무역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다기보다는 0이 됐다는 것보다는 뭐 데이터도 없고 어쨌든 분명히 옛날보다 많이 준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때부터 데이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뭐 당연히
그 사이에 많이 줄었다는 것이 확인되죠. 그래서 이 과거 뭐 한 50년 전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적더라. 총량은 많을지 모르죠. 그러나 전체 생산량에서의 비율 자체가 뭔가 하면 옛날에 이때에 비해서도 적더라. 하는데 이게 이제 회복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한 이 정도 돼 가지고 이 옛날 이 수준이 됐습니다. 2% 가려니까 1970년이 돼 가지고 2%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회복되고 그 이야기는 자 무역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뭐 국경 요인, 거래 요인 아니면 뭐 덩치 요인, 중력 모형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절이나 떨어지는 것을 본다 그러면 전쟁이나 정치적 요인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요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세계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그런 요인을 제거하고 난 뒤에 제거하고 나니까 요즘은 세계 무역은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비약적으로 성장하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때 뭐 많아봐야 2% 되었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생산량의 한 6% 정도를 무역하는 정도. 우리나라는 절반입니다. 거의 40%에서 50%, 40% 이상인데, 그러나 세계 평균으로 봐가지고 전체 생산품의 한 6%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그 정도로 옛날에 비해서는 세계적인 무역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경기 침체, 이거는 그 금융위기죠. 금융위기로 잠시 좀 위축이 돼가지고 이런 건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다음에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죠. 지난 몇 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무역에 대해 가지고 태클을 걸면서 뭔가 하면 무역이 좀 줄어든 요인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주장했던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이때 이거죠. 이때 만드는 이 요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는 정책은 이때 대공황 때 뭔가 아마 미국이 한 블록주의를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워낙 덩치가 크고 온갖 자원이 다 있기 때문에 무역을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틀리면 뭔가 하면 우리는 수입 안 한다. 다 만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근데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지 아니면 무턱대고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워낙, 거칠게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뭐,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었죠. 어쨌든, 이래서 전 세계는 무역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자, 세계는 그래서 좁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무역하느냐? 무역하는 상품의 종류가 어떻게 바뀌냐? 보죠. 자,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주무역은 농산품과 광산품이었습니다. 농산품, 광산품. 왜 무역하느냐? 없으니까. 없는 걸 무역하는 겁니다. 없는 걸 사와가지고 소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 비중이 확 줄고 지금은 뭔가 뭐 공산품이 모든 거래는 대부분 다 공산품이라는 거죠. 모든 나라들은 다 공산품. 그러면 옛날에 그 무역을 하던 농산품이나 광산품은 무역을 안 하냐? 하긴 합니다. 양은 아마 똑같겠죠.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뭐 양이 많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거는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뭔가 아마 공산품 종류가 훨씬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그것들이 나라마다 다양하게 만들면서 무역을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무역의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즉 현재 국가들은 어떤 종류의 제품들을 무역하고 그 구성은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오늘날 무역량의 대부분은 자동차, 컴퓨터, 의류 및 기계 등과 같은 공산품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물건은 이런 공산품입니다.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또 선적, 보험, 법정수수료, 관광 등과 같은 서비스가 무역량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20% 정도. 예, 선적, 보험. 그러니까 배로 싣고 가가지고 물건을 저쪽으로 운송한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배 운송비죠. 그게 선적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보험, 뭐 재난이라든지 그런 보험도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보험 관련, 그런 이 무역 관련 비용,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그게 크진 않습니다만, 전체에서 비중은. 법적 수수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공산품 중에 큰 것이 이겁니다. 관광비용. 요즘 사람들이
잘 살고 부유해지니까 이제는 뭔가 하면 더 뭐 여유를 누리면서 더 호사하고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여행, 국내 여행이 아니라 세계적인 여행을 많이 하는 겁니다. 국내 여행이 아니라 세계 여행이죠. 외국 여행입니다. 외국 여행을 많이 간다는 것은 바로 관광객이죠. 그래서 비행기를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여행 경비를 타는 걸로 경비를 많이 내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는 상당한 무역 익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광산물은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제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액수나 양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을 겁니다. 뭐 조금은 더 늘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다른 부분 이런 관광이나 아니면 온갖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면서 무역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뭐 농산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중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무역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한 비중을 보면 공산품이 거의 50%를 넘고 서비스가 20%, 그 다음에 광산물, 농산물 뭐 이런 식으로 현재 2011년 현재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옛날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겠죠. 1910년대하고 2011년대 100년 전하고 비교해본다 그러면 영국에서 이 상품 무역에서 공산품의 비율은 영국은 수출품은 주로 공산품 4분의 3이 공산품이고 그러니까 4분의 1만 공산품을 수입하더라. 그 이야기는 나머지 4분의 3은 농산품이나 아니면 광산물을 수입하는 거죠. 수입하고 그 다음에 이 공산품은 4분의 1만 수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 옛날에는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품이나 아니면 뭐 광산품을 수입한 나라였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영국의 수출 수입 패턴을 보면 공산품이 수출도 72% 수입도 70%입니다. 별 차이 없죠. 그러니까 별 차이 없다. 공산품을 만들고 공산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겁니다. 공산품 내에서 뭔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제 공산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나라였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상대적으로 미국은 뭔가 하면 무역 비중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 수입 비중이 이렇게 좀 적었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더 높아졌죠. 높아졌는데 옛날에 비해서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 공산품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수출 수입 동일하게 둘 다 늘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무역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산품이고 그 비중은 점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무엇을 무역하느냐. 그렇죠? 무역 구성이 그리 바뀌었다.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도 뭐 영국, 독일, 이제 영국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무역 구성에서 비슷하게 변했습니다. 2001년도에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의 수출 중에 약 25%가 공산품이었고 농산품은 수출 중에 약 10%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에는 못 사는 나라에서는 농산품을 수출하고 그 다음에 공산품을 수입한다. 자기들을 못 만드니까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하면 못 사는 나라들도 주로 수출하는 것이 공산품입니다. 2060년대에는 저소득 국가 및 중소득 국가에서 수출의 58%는 농산품이었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는 농산물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은 수입은 단지 12%가 안 됐죠. 나머지는 다 수입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뭔가 하면 농산물 수출이 10%밖에 안 되고 공산품이 65% 정도 수출하더라. 이제는 저소득 국가들도 대부분 다 공산품을 수출하더라. 그러니까 공산품은 뭐 노동 집약적인 재화죠. 임금이 낮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 노동 집약적인 이 경공업 제품들을 주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공산품이 주 세계적인 무역에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 라고 됐죠. 그래서 공산품의 무역량이 이렇게 늘어나더라. 개도국의 수출량이 늘어나더라. 농산품은 상대적으로 줄죠. 주는 것은 뭐 절대량이 줄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량도 줄긴 주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요인은 공산품이 많이 수출하니까 거기서 상대적인 비중이 줄은 거죠. 그 요인이 있고 이제 절대량이 준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사실은 세계적인 식량 수출 국가였는데 이제는 수입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이
이제 잘 살다 보니까 중국도 더 많이 먹는 거죠. 요즘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막 나라에서 야단이죠, 중국에서는. 그래서 요리도 많이 못 시키게 제한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조금 살게 되면 사람들이 첫 번째는 먹는 걸 잘 먹기 시작합니다. 잘 먹기 시작하고. 근데 그러다가 뭔가 너무 살이 찌면 그다음부터는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죠. 시작하는데. 중국은 이제 최근에 먹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는 농산물은 뭔가 하면 오히려 수입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산품 수출을 하는 나라가 농산물 수출은 줄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서비스 외국이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세계 무역이 확 늘어났다. 요즘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무역은 공산품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중요한 무역 변화의 패턴이 바로 서비스 외부 조달입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부분까지도 요즘에는 무역을 하더라라는 거죠. 상품은 무역이 아니라 서비스 외부 조달이라는 거죠. 서비스 해외 조달, 외부 조달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그 운영을 해외 입지로 이동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래 될 수 있느냐? 서비스 외부 조달은 전자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고객센터입니다. AS센터의 고객센터, 고객응답센터. 기업은 고객 서비스 센터를 해외로 이동시켜가지고 전화 거는 것을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많아지더라 건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 이제 미국이나 영미권에는 굉장히 많아요. 한 것이 뭐 AS 센터를 이용한 것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이야기하면 뭐 전자제품 그런 거죠. 쓰다 보면 잘 모르죠. 컴퓨터 같은 거 쓰다 보면 뭐 잘 모르겠죠. 그러면 AS 센터 전화해가지고 이거 물어봅니다. 뭐가 잘못된지 물어보죠. 안 되면 원격 지원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 외부에서 뭔가 하면 내 컴퓨터를 조정하면서 뭐 고쳐줍니다. 하드웨어적인 문제라면 뭔가 하면 그거에 들고 와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고쳐주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주는 것이 누가 해주냐 그러면 그걸 이제 미국에서 미국 내에서 미국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보다 임금비가 훨씬 낮은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그 서비스를 해주더라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인도를 들었죠, 그죠? 인도. 세계적인 그러니까 이 AX 센터가 위치한 것이 인도입니다. 인도는 영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인도에서 뭔가 인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미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뭐 원격 제어를 해주고 아니면 상담을 해주고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컴퓨터 회사로서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AS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또 하는 부분이 금융입니다. 금융. 금융 관련돼서도 많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할 일이 많죠. 그런 A센터 같은 것들도 뭔가 하면 미국에서 하면 좋지만 미국 임금비가 비싸니까 그런 데를 뭔가 하면 뭐 영어를 쓰는 나라 인도에 만들어 놓고 인도에서 그 상담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가는 뒤에 그 사람들이 그래 상담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화로 상담을 하는 많은 것들이 해외 조달로 해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마저도 이것도 이제 무역입니다. 이것도 무역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교육입니다. 서비스 교육. 관광이나 똑같은 거죠. 이런 거마저도 외부 조달이 되더라.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고도 인도 사람이 미국으로 안 오고도 인도에 있으면서도 뭔가 하면 미국에서 뭔가 하면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런 것마저도 생기더라. 그죠? 뭐 물론 이제 특이한 부분이지만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큰 시장인데 물론 이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른 서비스는 먼 데서 실현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 거죠. 하드웨어도 사실은 가까운 거는 가능해요. 가능한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게 고장난다 그러면 뭐 카메라는 세계적으로 뭐 소니, 니콘 뭐 그런 캐논에서 주로 만들죠. 그러면 국내 AS 센터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이제 뭐 다른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일본으로 그냥 보내가지고 그걸 고쳐가 오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우승비가 적게 되니까
안 되면 뭔가 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뭔가 하면 다른 나라로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컴퓨터는 멕시코로 보내가지고 고쳐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 가지고 무역의 개념이 굉장히 달라지고, 그 다음에 넓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도 한때 이걸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어떻게 시도했냐 그러면, 연변 지역에다가 콜센터를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연변 지역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콜센터라 그러면 본사 바로 옆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콜센터는 다 분리되죠. 분리돼가지고 땅값 싼데 뭐 그런 데 하죠. 그죠? 그래서 뭐 네이버 콜센터는 춘천에 와 있습니다. 춘천에 와 있고, 네이버에 뭔가 하면 데이터 센터도 춘천에 큰 게 있고, 그 다음 콜센터가 춘천에서 운영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더 낮은 인건비로 우리나라 내 콜센터로 뭔가 하면 연변 지역에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자 해서 연변의 콜센터를 만들 생각을 했었죠. 시도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그건 안 했죠. 안 했죠. 그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될 것이냐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대신에 콜센터의 업무 자체를 비대면으로 많이 만들고 비사람으로 많이 만들죠. 소위 뭐 AI를 활용한다든지, 챗봇을 활용하든지, 챗봇이라는 게 뭔가 하면 소위 채팅을 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것을 다 줘가지고 뭔가 하면 사람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뭔가 하면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런 옛날에는 사람을 통해서 응대하던 것들을 정형화시켜가지고 사람 수도 줄이고 그런 식으로 자동화해가지고, 그 응대해서 비용을 낮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게 발전하다 보면 사실은 뭔가 하면 이런 부분도 좀 줄 수도 있어요. 인도에서 뭔가 하면 이게 큰 산업인데, 인도의 이 큰 산업의 제일 큰 적은 뭔가 하면 미국의 AI 기술입니다. AI 기술과 챗봇.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 상대적으로 이 산업이 또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I라는 것이 지금 단순한 뭔가 하면 응대가 아니라 좀 더 뭔가 하면 생각하는 응대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AS 할 필요가 없는 거죠. AI 로봇이 앉아가지고 로봇 프로그램이 그냥 사람하고 그 AS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차원이 이제 새로운 변화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하다 보니까 서비스 외부자들은 현재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 기업으로서는 비용을 줄여가 좋은데, 비용을 줄여가지고 좋은데, 대신에 뭔가 미국에서 뭔가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AI 로봇 이전에 일단 서비스 해외 조달 단계에서부터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나오죠. 어떤 직업은 교역할 수 있느냐? 교역할 수 있는 직업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 갑니다. 임금이 싼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조달의 잠재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때 AI 이전에 뭔가 하면 이 외부 조달 때문에 일자리 걱정이 한번 쫙 퍼졌습니다. 쫙 퍼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쫙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직업들은 고객에게 가까운 곳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할 수 없더라. 그래서 뭐 다 그런 일자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60% 정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부분 안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본다 그러면 거의 한 40%까지는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교역할 수 있는 산업의 고용 비중이 이렇게 되더라. 제조업의 12%, 판매업의 7%, 전문 서비스업의 14%, 교육의 뭐 이런 거죠. 점점점 교육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집니다. 사실 대학 교육을 이렇게 주문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말로 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 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교육에서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죠. 교육에서 경계도 다 없어질 겁니다. 의료도 뭔가 하면 실제 시술을 한다 그러면 몰라도 상담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 경계가 없어지죠. 교육 가능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이 일자리가 큰 변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큰 변화가 이뤘고, 그 이야기는 교역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간다 그러면
그 나라가 계속 못 살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잘 살고 있고 국민소득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런 일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외국에 더 싼 임금이 낮은 데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그런 역량을 가지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교역이 안 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구조조정을 당한다든지 직종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사태를 안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술 변화에 따라 가지고 세계적인 기술 변화. 이게 소위 IT 혁명의 결과죠. IT 혁명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더 편리하긴 했지만 산업에서 이런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거리의 개념이 없어지고 사람이 직접 가까이 없더라도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마저도 모든 걸 해줌으로써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겠죠. 자, 이상이 이제 마지막에서는 서비스 외부조다.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